55년간 연평균 복리 수익률 20%를 했다는 건 그래서 항상 기대감을 갖게 되는 거죠. 주식 투자만으로 세계 최고의 부자 자리에 올랐다. 오늘 책은 워렌 버핏 5 2021입니다. 사실 작년에가 이제 성장주의 해라 불리면서 최일조 대표님한테는 이제 그리 좋은 해는 아니었던 걸로. 네, 시장 대비해서 수익률이 네. 별로 좋지 않았었죠. 하지만 요즘에는 예. 굉장히 좋은 해라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올해는 많은 분들이 사실 이게 가치주 색깔로 넘어온지를 모르시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네. 그만큼 이제 성장주 패러다임이 오래 갔었는데 네. 정말 저희도 예측하지 못한 시기에 그러니까 연초죠. 연초부터 해서 사실 전통 산업들이 좀 불을 뿜으면서 네. 뭐 수익률은 상당히 순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가치주의 해가 될 거라고 대표님은 생각하셨나요? 솔직히. 뭐 매년 사실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었는데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양치기 소년 같아서 올해도 차마 그렇게 얘기는 못 하겠더라고요. 하지만 네. 마음속으로는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로 들어가는 거 보면서 네. 이제는? 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 시기가 이제 도래를 했었습니다. 가치 투자 해이기 때문에 또 워렌 버핏 5 2021 이 책을 이제 오늘 이야기하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이 책의 뭐 저자라고 하실 수는 좀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공저자인데요. 이 책의 진짜 저자는 네. 버핏이고요. 그렇죠. 버핏은 아니시니까. 예, 그렇죠. 그 버핏이 직접 쓴 책은 없으시고 네. 유일하게 그분의 생각을 직접 들어볼 수 있는 게 이제 주주들한테 보내는 이제 주주 서한과 그리고 한 6, 7시간 동안 한다는 그 유명한 버크셔 주주총회에서 이제 Q&A 하신 거, 네. 답변하신 거 네. 이걸 통해서 직접 생각을 들어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정리한 네. 책이고 거기에 저희가 약간의 이제 해설과 편집을 네. 가한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대표님이 또 이걸 정리한 거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대표님이 이제 학창 시절에 한국형 가치 투자 전략, 그 다음에 요거 한국형 가치 투자도 이게 어려울까봐 만화편 부끄럽습니다. 너무 모를 때 쓴 책이어가지고. 이 책 내시면서 사실 한국의 리틀 버핏으로 불리시잖아요. 저는 뭐 버핏의 생각을 이제 당시에 진짜 저 책을 쓸 때는 네. 전도한다? 그러니까 네. 전도사 같은 느낌으로 네. 해서 뭐 저희의 어떤 생각보다는 네. 이제 버핏이 해왔던 생각과 트랙 레코드를 좀 한국에 알리고 싶다. 네. 그래서 가치 투자가 우리나라에서 된다는 거를 좀 보여드리고 많은 분들이 동참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시작해서 저의 사실 투자는 뭐 처음이자 끝 다 버핏으로 시작해서 버핏으로 끝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주주총회 제가 책을 보니까 대표님도 한 번 가신 것 같은데. 네, 2014년에 갔었는데 그때 어떤 심정이었냐면 워낙 제가 숭상하는 분인데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돌아가시면 이거는 그때 마음 먹어도 볼 수가 없겠다 그렇죠, 싶어가지고 더 늦기 전에 가야겠다 해서 2014년에 갔는데 놀라운 건 아직도 살아 계시다니. 정말 건강하게 장수하고. 어느 정도 거리에서 보셨어요? 한 2m 정도 거리에서 2m? 예, 버핏과 이제 빌 게이츠가 같이 그 행사장, 그러니까 거기 가면 이제 신문 던지는 이벤트가 네네. 있거든요. 네. 거기에 오신다 그래갖고 거기 딱 잠복하고 있었는데 딱 오셔서 한 2m 거리에서 저한테 사진도 찍고. 말 거셨어요? 예, 말은 못 걸고요. 빌 게이츠와 이제 패키지로 같이 네. 와서 드디어 이제 제가 직관을 했다. 야, 그 사진 그걸로 있나요? 만족했습니다. 예, 사진 있습니다. 요 영상에 지금 사진 올라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워렌 버핏 요 바이블 책에 대해서 이제 한국의 리틀 버핏인지 대표님한테 여러 가지 이야기 여쭤볼 건데 사실 책이 쉬운 내용은 아니더라고요. 맞습니다. 쉬운 내용은 아니더라서 제가 이 책에서 좀 보면서 궁금했던 문장들을 대표님한테 여쭤보고 대표님이 답변해 주신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좀 가벼운 질문으로 버핏가의 사실 점심 경매가 요건 일반인도 많이 아시는 정보잖아요. 그 2000년부터 시작해서 2019년 경매가 무려 51억 원에 낙찰됐는데 한 가지 궁금한 거는 대표님은 만약에 여기 참여한다면 얼마까지 지불할 생각이 있으세요? 솔직히. 이게 지금 점심 경매를 제가 처음부터 쭉 계속 관심을 가지고 봤었는데 2000년에는 돈이 없었고요. 이게 거의 뭐 강남 집값처럼 지금 계속 올라서 50억 그러니까 약간 강남의 고급 아파트 가격까지 이제 오게 됐는데 이게 사실 버핏이 이거를 가져가시는 건 아니에요. 기부를 하는 겁니다. 좋은 의도긴 하지만 사실 50억까지 온 데에는 좀 이제 버핏의 어떤 명성을 이용해서 좀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이 지불하는 가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뭐 그런 목적이 없어서 뭐 50억까지는 아니고 한
10억 정도 이제 회사에서 지원해준다면. 회사 지원해주면. 예, 지원해준다면. 있는 사람들이 더 하네. 예. 아니, 개인적으로요. 개인적으로는. 회사에서 10억을 지원해주면 그건 거의 제가 봤을 때 배임인데, 이 정도면. 뭐, 그래도 저희가 버핏 투자를 표방하는데 네, 지원해준다면. 개인적으로. 예, 개인적으로는 한 3억? 진짜요? 예, 그러니까 마케팅적 목적이 없이 정말 저의 이 가치 투자를 시작하게 해주신 분, 네. 와. 과의 어떤 추억을 쌓고 직접 네. 뵀다라는 그런 느낌을 사는데 네. 그래도 그 정도는 쓸 수 있지 않을까. 지금 현재 가격이랑은 괴리가 크지만 그렇죠. 이제 제 입장에서는 네. 그 정도로 직접 뵙고 싶다는 마음이 있는 건 사실이죠. 근데 이렇게 51억씩 경매가 되고 하는 게 뭐 버핏 만나서 사진 찍으려고 뭐 마케팅에 써오려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사실 그것보다 버핏에게 투자의 기재에게 뭔가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잖아요. 예. 대표님은 버핏을 만나면 뭘 물어보고 싶은데요? 만약에 제가 초창기 때, 그러니까 제가 투자 커리어 초창기 때 만나 뵀으면은 방법론에 관심이 더 많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리서치하는 방법 이런 것들은 많이 공개가 돼 있어서 네. 리서치를 한 회사에 대해서 다 끝내시고 네. 최종적인 그 점을 찍으시는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네. 할 때 어떤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보시고 네. 어떤 요소가 있으면 과락시키는지 그게 참 저는 궁금하거든요. 네. 최종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시는지 네. 그걸 좀 물어보고 싶었을 것 같고요. 네. 지금은요? 지금 이제 뵈면은 이게 저도 이제 나이가 들고 투자 연차가 쌓이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연세가 있으신 상태에서 네. 계속 저렇게 규모를 키워가시고 네. 이제 그런 어떤 무게감을 감당하시는 거에 대한 존경심이 계속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과연 어떤 동기로 이렇게까지 회사를 계속 키우고 계속 그렇게 오실 수 있었을지 네. 그리고 돈을 이만큼이나 네. 이렇게 벌게 돼. 왜냐하면 돈이라고 하는 게 여기도 뭐 자산이 얼마다 이런 분들이 가끔 나오시지만 네. 일정 수준이 됐을 때 이 정도면 됐다 뭐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한계가 없이 계속 오셨거든요. 네. 무엇을 위해서 여기까지 오실 수 있었나. 네. 이렇게 연세가 많으신데도 아직도 네. 계속 이 일을 하시는 동기가 뭔가 이런 거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제가 알기로 대표님 지금 연세가 한 40 중반 좀 되시잖아요. 네. 버핏이 한 92~3살 좀 되시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91세? 그죠. 예. 거의 대표님 나이에 딱 2배. 네. 그렇죠. 네, 아직까지도 열심히. 예. 그리고 제 나이 때 딱 그 버핏 파트너십을 청산하고 네. 버크셔를 인수해서 이제 투자이자 사업을 하게 되는 네. 그 시작하신 나이가 40대 중반이셨었거든요. 네. 뭐 이미 그때도 굉장히 뭐 돈이 많이 썼었는데 그렇죠. 이 변신을 한번 중간에 하신 거죠. 네. 그래서 제 나이에 이제 두 가지 생각이 드는데 하나는 제 나이에서 한 살만 더 하면 피터 린치가 은퇴했던 네. 나이라서 은퇴를 할 것이. 네, 이제 벌써 그 나이가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버핏이 그때 버크셔를 시작하셨던 나이니까 뭐든 또 시작할 수 있는 나이구나. 네. 뭐 이런 두 가지 생각이 같이 드는 네. 그런 나이가 됐네요. 버핏이 사실 가치 투자자들이 굉장히 숭배를 하잖아요. 네. 사실 요즘의 수익률로 본다면 뭐 돈나무 누나가 훨씬 괜찮은 것 같은데 예. 왜 아직까지 굉장한 존경을 받으시는지 절대 예. 여러분 제가 오랜 버핏 무시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입문하시는 분들은 사실 네. 버핏의 최근 성과를 봤을 때 네. 이거 내가 성에 차는 수익률이 아닌데 그쵸. 이분의 방법을 따라야 되나 충분히 저는 이해를 네. 합니다. 다만 이걸 시간을 이제 길게 놓고 보면 사실 버핏만한 성과를 낸 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버핏이 숭상받는 이유, 가치 투자자들이 존경하는 첫 번째 이유는 역시 장기 성과입니다. 55년간 연평균 복리 수익률 20%를 했다는 건 네. 제가 볼 땐 그 기간이나 그 연복리 수익률에서 정말 그 깨지기 힘든 수익률이라고 봅니다. 특히 길이 면에서요. 네. 높은 수익률을 단기간 올린 분들이 있겠지만 55년간 이렇게 성적을 올린다? 네. 이거는 뭐 거의 범접할 수 없는 수익률이죠. 일단은 장기 수익, 최고의 장기 수익률을 갖고 그렇죠. 계시다라는 이제 성과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네. 없고요. 그리고 버핏만이 가지고 있는 희소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희소성은 일단 첫 번째는 주식 투자만으로 세계 최고의 부자 자리에 올랐다. 그렇죠. 예, 이거, 그러니까 사업을 대부분 하시는 분들 혹은 이제 상속 이런 분들이 이제 앞자리 차지하고 계시는데 네. 투자만으로 이 반열에 오르신 거의 유일한 분이실 거예요. 거기서 저희가 희소성을 버핏을 수식할 때 네. 주식 투자만으로
뭐 세계 최고의 부를 일고 이런 수식어가 들어가는 게 그걸 대체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뭐 주식 투자를 했지만 또 버크셔라는 회사로 사업을 하셨던 거잖아요. 특히 사업도 이제 인수라는 기업을 인수함으로써 이 버크셔라는 제국을 일군 이런 것도 쉽게 흉내내기 힘든 방법. 사업과 투자를 동시에 잘하신 분 이런 거에서도 이제 희소성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오랜 동업을 찰리 몽거와 해온 그렇죠. 동업이라는 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죠. 저도 뭐 인제 한 20년 이렇게 했는데 정말 이렇게 거의 뭐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계속 이 파트너십을 유지하시는 이런 건전한 관계 이런 것도 특히 이제 저처럼 이제 동업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참 대단하시다. 이게 본받고 싶다. 이런 희소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생각을 저희가 이렇게 책으로 접할 수 있는 것도 이분이 소통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레터도 매년 써주시고 그걸 다 또 공개를 하시고 그리고 주총도 요즘에는 뭐 야후 파이낸스에서 라이브로 중계를 하기 때문에 옛날처럼 그렇게 뭐 주주들만 알 수 있고 이런 폐쇄성이 전혀 없습니다. Q&A도 6시간, 7시간씩 해주시고 이런 소통을 통해서 저희가 그분이 어떤 투자 철학을 지향하는지 그리고 투자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저희가 알 수 있는 그러니까 투자 구루가 있을 수 있지만 그분이 그냥 입을 닫아버리면 저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이걸 적극적으로 알려주셨고 그리고 그 부분이 뭐 굉장히 어렵고 뭐 예를 들면 짐 사이먼스 이런 분들이 만약에 투자를 얘기하시면 그 어려워서 뭐 엄두가 안 나는데 이제 상식적인 투자를 설파해 주시고 투자의 어떤 허들을 낮춰 주셨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또 그 소통 능력 그리고 이분이 굉장히 재밌으세요. 이렇게 유머도 감각도 풍부하시고 이렇게 요즘에 좀 젠더 이슈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색드립도 그런 발언을 좀 찰떡 같은 비유를 또 해주시거든요. 그런 유머 감각도 있으신 것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인간적으로 느껴지고 좀 존경할 만한 그런 부분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원칙을 굉장히 고수하시고 저희한테도 원칙을 지킬 거를 계속 권면을 하시거든요. 하지만 시대에 맞게끔 투자 방법들을 계속 바꿔나가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대감을 갖게 되는 거죠. 이분이 과거에 그레이엄 스타일에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버핏 스타일로 진화를 해오셨는데 그 다음 진화는 뭘까? 이제 이런 것들을 기대하게 만드는 투자자라는 점. 이게 굉장히 양립하기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분이 살아계신 동안 이분의 어떤 투자 방법들을 계속 연구를 하는 맛이 있는 거. 같은 방법을 계속 붕어빵 찍어내듯이 계속 하시는 분이 또 아닙니다. 그런데도 굉장히 또 상식적이고 그리고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투자를 하시거든요. 이런 면에서 이분의 투자는 정말 약간 명품이 아닌가. 그 명품이라고 하는 게 매번 디자인을 크게 바꾸지 않습니다. 옛날 헤리티지를 살리면서도 지금 봐도 이쁘고 살만한 것들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게 굉장히 힘든 난도거든요. 명품 디자이너들은 훨씬 어려우세요. 완전히 새로운 걸 만들 수가 없거든요. 헤리티지를 지켜가면서 새로운 것들을 더해간다는 점. 이게 버핏의 위대함의 증거입니다. 근데 버핏은 왜 직접 책을 안 냈을까요? 이게 ROI가 안 나와서 그럴까요? 워낙 투자 수익률이 중요하신 분이셔서. 그러게요. 그거를 명확하게 얘기해 주신 적은 없는데 그 가장 근접한 게 그래도 이제 스노우볼이라는 그분의 일대기를 담은 책을 본인이 인증한 저자에게 협조해서 쓰셨거든요. 그래서 뭐 직접 안 쓰셔도 뭐 사실은 주주서한, 주주총회 그리고 스노우볼 이런 걸로 저는 뭐 크게 그렇게 직접 쓰지 않은 거에 대해서 아쉬움은 크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제가 책에 나온 문장을 조금 대표님께 여쭤보는 시간 가질까 하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11세가 되던 1942년 나는 6세부터 모은 전 재산 114.75달러를 투자했습니다. 3월 11일 나는 아버지에게 세주를 사달라고 했습니다. 나는 학교에서도 주가가 궁금했습니다. 나는 자본가가 되어 기분이 좋았습니다. 11세 때 주식을 샀는데 자본가가 되어 기분이 좋았다고 말하는 것도 조금 약간 이색적이긴 한데 버핏은 어떻게 이렇게 일찍 투자를 할 수 있었던 거죠? 일단 이게 어렸을 때는 이게 집안 배경과 떨어뜨려서 그 동기를 해석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일단 버핏의 아버지가 주식 중개인이었습니다. 그 오마에서 주식 증권사를 조그마한 이제 지역 증권사를 하셨던 분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아버지가 하시는 일에 관심을 저희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식에 흥미가 생겼던 거고요. 실제로 아버지가 10살 때 뉴욕 증권거래소를 구경을 시켜줬답니다. 그때 그 인상이 굉장히 강렬했다라고 버핏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관심을 아주 갖게 됐고
그리고 이분이 타고난 재능은 이 숫자 감각이 굉장히 탁월하십니다. 온갖 숫자들을 다 외우시고 네. 뭐 거의 엄청난 사칙 연산을 그냥 머리로 다 하신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이게 투자가 이 숫자로 이루어져 있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또 숫자에 대한 흥미 그리고 아버지의 어떤 직업 네. 이런 것들이 결합돼서 빨리 이 부분에 그 주식 투자에 흥미를 갖게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저는 추측을 합니다. 대표님도 대학교 때부터 투자 동아리도 만드시고 하셨잖아요. 네. 대표님 그럼 처음 주식 산 건 몇 살 때신데요? 저도 이제 20살 때, 정확하게 20살 때? 예, 20살 때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투자를 시작했었고 그때 바로 그냥 겁 없이 실전 투자를 들어갔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20살이니까 이 정도의 주식 영재는 아니었던 셈이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워렌 버핏에게 주식 중개인 아버지가 있었다면 대표님도 자녀분이 있잖아요. 네. 아버지가 이제 한국의 가치 투자자인데 자녀분은 주식을 샀나요? 한 주라도? 뭐 아직 산 거는 없고요. 예. 그 제가 이제 그 저희 회사에서 하는 네. 증여형 신탁 이런 걸로 이제 그 조금 하긴 했는데 네. 뭐 그렇게 관심이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워렌 버핏처럼 11세 되기 전에 저는 제가 더 잘하고 싶어서 교육보다는 그 시간에 이제 제가 좀 더 정진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예. 그럼 근데 버핏도 마찬가지입니다. 버핏의 자녀들 중에서 네.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 진짜? 예. 첫째 아들은 버크셔 이사회 멤버지만 농부고요. 네. 예. 첫째 아들이 농부고 예, 둘째 아들은 영화 음악 감독이고요. 그리고 뭐 따님은 이제 뭐 재단 활동하시고 네. 그래서 버핏도 그렇게 뭐 주식에 대한 자녀 교육을 많이 하시진 않은 것 같은데 네. 본인은 이제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볼 수 있죠. 자, 두 번째가 2017년에 이제 버핏이 10년 내기를 했죠. 프로테지 파트너스라는 이제 곳에 펀드 오브 펀드와 S&P 500의 이제 인덱스 펀드 수익률을 내기했는데 실제 그 결과가 프로테지는 이제 0.3에서 6.5% 수익률, 인덱스 펀드가 이제 8.5%가 나와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2008년에 5개 펀드 오브 펀드가 모두 인덱스 펀드를 눌렀지만 이제 이후 9년 동안 한 해도 빠짐없이 이제 인덱스 펀드에 뒤졌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보면 자산운용사 대표님 입장에서는 액티브 펀드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이제 워렌 수수료도 버핏이 받고. 그러니까 예. 워렌 버핏이 말하는 거는 그런 것보다 그냥 인덱스 펀드가 낫다. 예. 수수료도 안 떼고 네. 그러니까 그게 좋을 것이라고 하는데 네. 요거 객관적으로 좀 해석 가능하시겠어요? 네. 일단 장기적으로 지수를 이긴다는 게 참 쉽지 않다. 네. 예, 그거를 다시 한번 절감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버핏 또한 본인의 성적을 늘 S&P 500이랑 비교해서 제시를 네. 하거든요. 그래서 뭐 S&P 500을 이기는 게 막 쉽다 이렇게 얘기하신 적은 없으세요. 네. 그거 자체가 굉장히 도전적이라고 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좀 전달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저도 물론 동의를 하고 그러니까 지수를 이기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겠죠, 반대로. 그러니까 쉽게 이길 수 있는 건 뭐 사실 그렇게까지 노력을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근데 지수를 장기적으로 이긴다는 게 쉽지 않다. 그리고 수수료를 부과하면서 또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은 펀드를 장기적으로 이긴다는 것도 상당히 좀 쉽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저희 이제 사실 기본 수수료보다는 저희 이제 성과 수수료가 좀 많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성과가 났을 때만 수수료를 받는 구조를 택하시는 고객님들이 훨씬 많으신 편인데 기본 수수료라는 허들을 달고 지수를 이기거나 아니면 수수료가 싼 펀드를 이긴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를 저희도 알고 있는 거죠. 그걸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그 내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증명이 된 셈인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상황 자체가 이 내기를 한 이유가 금융위기 이후부터 상승세가 좀 이어졌을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승세 때 또 지수를 이긴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액티브 펀드가 어떻게 보면 오히려 하락장 때 아웃퍼폼을 하거나 아니면 좀 특히 저희 같은 가치 투자들은 좀 시장이 좀 정체했을 때 알파를 내는 경향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게 올해 장 같은.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아웃퍼폼 폭이 좀 컸던 해를 보면은 지수가 좀 쉬어가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근데 상승장이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액티브 펀드한테 좀 불리한 그런 시기였던 것 같고요. 뭐 버핏은 어떻게 보면 그걸 읽었을 수도 있죠. 예, 금융위 이후의 경기 회복기에는 오히려 그냥 지수를 사는 게 낫다라고 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기에 이기시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저는 어쨌든 뭐 한국에서 투자를 하는 입장이고 한국에 있는 인덱스를 또 경쟁 상대로 쓰고 있는 많은 또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맡길 때는 이제 코스피를 주로 많이 주시거든요. 그런데 S&P 500 같은 경우에는 500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미국을 대표하는 500개 종목을
고루고루 담고 있는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가 막 20%씩 되고 30%씩 되고 이렇지 않습니다. 그냥 균형적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버핏은 S&P 500이 장기적으로는 미국 경제, 미국 기업 이익을 따라가는, 그거를 대변하는 지수라고 보는데, 사실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이제 한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고요. 삼성전자. 예, 삼성전자. 그 비중이 워낙 크고, 이게 시가총액 가중 방식이기 때문에 이게 아무래도 대형주의 영향력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처럼 이제 아무래도 중소형주, 가치주 이런 거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그냥 코스피 지수를 그냥 사서 장기 보유하라라고 얘기하시기에는 S&P 500보다는 조금 여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성상으로. 그래서 뭐 결론은 이제 저희가 할 몫이 있다. 그럼 요걸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액티브 펀드 아니면 한국의 이제 인덱스 펀드 아니면 이제 미국의 인덱스를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거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 전문가 집단에서 시장을 이기는 거는 참 힘들다는 거잖아요. 그럼 개인이 이기는 건 더 힘들다는 건데 그냥 개인분은 차라리 S&P 500 지수를 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 게 아닌가. 버핏이 딱 그 조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버크셔 주주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버크셔 주주가 이미 되셨으니까 버크셔를 믿으시는 거니까 뭐 버크셔를 더 사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는 없고요. 버크셔 주식은 있는데 여유 자금이 있다. 그런데 투자를 하고 싶다고 했을 때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게 아니라면 그냥 인덱스 펀드를 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제가 조금 더 첨언을 하면 지수 얘기가 나온 김에 이제 저희 고객 중에 노르웨이 국부 펀드가 있는데 전 세계를 상대로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면 선진 시장은 주로 저희 같은 팀을 쓰는 게 아니라 인덱스 비중이 큽니다. 그냥 S&P 500 이런 거를 하지 거기서 막 액티브 펀드를 찾아가지고 투자하는 비중은 크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머징 마켓에서는 저희 같은 액티브 펀드를 훨씬 많이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좀 더 안 좋은 종목, 성장률이 떨어지는 종목, 비싼 종목을 걸러주는 것만 해도 지수를 이기기가 비교적 용이하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딱 그거를 얘기를 하셔서 굉장히 일리 있는 경험에서 나온 조언이다. 어떻게 보면 미국의 S&P 500에 있는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력이 워낙 높은 기업들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미 주주 정책이나 어떤 사업의 안정성이나 이런 것들이 검증된 회사 이상의 어떤 종목을 짠 하고 찾는 거는 이머징 마켓에서 숨어 있는 종목, 그리고 굉장히 투기적인 시장이잖아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를 보면은 거기에서 좀 더 기회를 발굴하기가, 그러니까 종목 선택에 의한 초과 수익 달성이 비교적 용이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제가 거기 인덱스 투자하지 말라고 얘기를 많이 그냥 아예 대놓고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 구성으로 봤을 때나 과대평가된 종목들이 끼어있는 비중으로 보나 거기는 정말 그냥 종목으로 승부를 해야 되는 시장이지 중국 인덱스를 사는 거는 저는 그닥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S&P 500이 전형적으로 그냥 장기 투자하기에 좋은 인덱스 펀드고 버핏도 한 번 더 그거를 강조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책에 보니까 또 버핏의 그 수익률이 나오던데 지난 몇 년 동안 버크셔 수익률이 이제 S&P 수익률보다 S&P 500 수익률보다 높지 않은데 이거는 이제 기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뭐 초과 수익 한계 이런 걸까요? 최근에 뭐 뒤에 표 보면 S&P 500을 본인도 못 이기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건 이제 여러 가지 제가 버핏을 위해서 변명을 좀 드리자면 몇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을 텐데요. 버핏이 딱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사이즈가 커지면, 운용 규모가 커지면 인덱스 대비해서 초과 수익을 크게 내기가 갈수록 힘들다를 계속 매년 강조를 하세요. 그러니까 주주들한테 현실적인 기대치를 갖게끔 계속 말씀을 해주셨어요. 솔직하신 거죠. 내가 뭐 더 낼 수 있다. 절대 이렇게 얘기 안 하십니다. 선택할 수 있게끔 정확하게 본인의 생각과 객관적인 근거를 주시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운용 사이즈에 문제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뭘 얘기하시냐면은 버핏은 현금을 많이 갖고 계세요. 항상 뭐 뉴스에 뭐 현금을 뭐 70조를 갖고 있다. 뭐 그래서 이게 버핏이 시장을 보수적으로 보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하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현금이 이 정도 많으면 상승장에서는 이게 언더퍼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100% 주식으로 그러니까 그렇죠. 주식 에코티로 갖고 계신 게 아니잖아요. 그만큼의 수익률에 빠질 테니까. 근데 반대로 하락장에서는 그만큼 또 아웃퍼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딱 그 얘기를 하시거든요. 버크셔의 성과는 상승장일 때는 좀 뒤처질 수 있고 하락장일 때는 시장보다 좀 더 나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세요. 근데 최근 몇 년간 시장이 부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좀 언더퍼폼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과거에도 운용 사이즈가 적지 않으셨었고, 하지만 상승장에서도 크게 아웃퍼폼을 하신 시기가 있으셨거든요. 그건 어떤 시기냐면 코끼리를 잡으신 경우입니다. 코끼리요? 네, 그러니까 운용 자산이 워낙 크시다 보니까 짜잘한 딜 몇 개를 해가지고는 티가 안 나고요. 큰 딜을 잘하시면 그 딜 덕분에 성과가 뭐 1년 뒤나 2년 뒤에 좋은 성과를 거두시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금융위기 때 이제 골드만삭스, 지 이런 데 살려주고 엄청나게 좋은 조건으로 딜을 하셨거든요. 그게 점차적으로 반영될 때 아웃퍼폼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제 뭐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들도 워낙 많고 시장 유동성이 많다 보니까 본인이 생각하기에 사이즈도 크고 퀄리티도 좋고 가격도 싼 매물이 그닥 없으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큰 딜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언더퍼폼을 하시는 부분이 아무래도 조금 더 있으신 거 아닌가. 특히 이제 코로나 폭락장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주목을 하셨죠. 버피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분명히 금융위기 때처럼 행동을 옮기실 텐데 그런데 못 하셨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해주십니다. 왜 못했나. 금융위기 때와 달리 이번에는 정부와 중앙은행의 액션이 너무 빨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돈이 모자라고 막 망해가고 이래야지 버크셔에 와서 싸게 사도 손을 벌릴 텐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그냥 훅 하고 지나가면서 큰 딜을 못 하셨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 얘기 나와서 연결되는 질문 드리면 내가 항공사 주식을 매수한 것은 실수였습니다. 미국 4대 항공사, 아메리카 항공, 델타 항공, 사우트웨스트 항공, 콘티넨탈 항공 4대 항공사를 모두 처분하셨죠. 그리고 그게 실수라고 본인이 솔직히 말씀을 하셨죠. 일단 왜 모두 처분했을까요? 지금 놓고 보면 어떻게 보면 결과론적으로는 그때 매도한 거는 좀 실수였다고 볼 수도 있지 않나요? 버핏이 이제 실수였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주가가 올라서 실수였다, 아깝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고요. 그거보다는 애초에 내가 좀 잘못 본 것 같다라고 그냥 시인을 하셨습니다. 그때는 뭐를 중요하게 보셨냐면 이게 항공사가 저도 처음 처음 해외 여행지가 뉴욕이었는데 월가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처음 해외? 네, 다들 유럽 뭐 배낭여행 갈 때 저는 뉴욕을 갔었거든요. 그때 이제 노스웨스트 항공을 타고 갔는데 지금 이제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 항공사들이 많이 줄었어요. 4대 항공사로 많이 압축이 됐거든요. 이거 이제 컨솔리데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러면서 시장이 좀 정리됐다고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항공 수요는 여전하고. 그래서 사셨는데 일단 수요 예측이 틀리신 거죠. 뭐 어쨌든 코로나가 터졌으니까 수요가 확 줄어들게 된 거고. 그런 상황에서 항공사가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주식을 더 찍어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증자를 해야 되는 상황. 증자를 하게 되면 이제 버핏의 지분율이, 버크셔의 지분율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희석이 돼버리니까 망한다, 뭐 망할 것 같아서 팔았다기보다는 지분율 희석을 좀 두려워해서 줄이셨다라고 저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좀 두려워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자사주소가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없어지면 지분율이 늘어요. 그러니까 반대의 상황이니까 이걸 우려를 하셨던 것 같고요. 이번 주총에서 멘트를 조금 더 하셨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공급가액이 좀 걱정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너무 많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이유로 속단 말로 손절매를 하신 것 같고요. 주가가 바로 올라서 후회한다기보다 이분이 그렇게 짧게 보시는 스타일 아닙니다. 정말 길게 보고 사업으로 보시는 분인데 한 번 다이루션 된 거를 장기적으로 회수하기가 힘들다. 그리고 공급과잉이 쉽게 해결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공급과잉이라고 하는 건 자연스럽게 조정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망하고 뭐 4개밖에 없지만 뭐 하나가 망하고 비행기를 팔고 이래야 되는데 또 이게 자금이 확 들어가가지고 연명을 시켜주다 보니까 공급과잉이 쉽게 해소된다고 보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리턴이 작다고 판단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럼 나중에 매도한 거는 결과론적으로 옳은 선택이었다고 보세요?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옳았다 틀렸다는 사실 장기적인 주가로도 평가가 될 것이고 본인이 생각하는 투자 아이디어의 유효성으로도 보게 될 텐데 저는 버핏의 논리가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이루션이 되고 다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공급과잉도 해소가 안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지금 약간 복합적으로 기업 가치가 빠르게 개선되기는 어렵고 어떻게 보면 주가가 조금 더 먼저 간 거죠. 근데 버핏은 그 주가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분은 아니셔서 뭐 저는 그 펀더멘털리는 버핏의 판단이 맞다고 봅니다. 만약에 대표님이 똑같은 상황이셨어요. 그 4개의 주식을 다 가지고 계세요. 대표님 다 파셨을 거예요, 그러면? 저희도 항공사 주식이 하나 있었는데 사실 코로나 터지고 나서 바로 사실 정리를 했고요.
딱 그 이유였습니다. 일단 항공 수요가 계속 늘어난다고 보고 사업 계획을 짰기 때문에 분명히 공급 과잉이 있을 수밖에 없다. 수요가 늘어난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는데 코로나로 이게 삐끗해 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회복되기에는 시간이 걸릴 거다라고 봤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도 이 희석되는 거, 망한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런 경우에는 뭐 채권을 사는 게 맞을 수 있죠. 망하지는 않는데 주주들이 그 부담을 한 거니까요. 근데 실제로 그 회사 저희 팔고 나서 실제로 증자를 했거든요. 유상 증자를 해서 많이 희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판단을 우리가 올바로 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뭐 버핏이랑 비슷하게 돼버렸네요. 역시 한국의 리틀 버핏. 똑같은 운명. 평행 이론이다. 놀라운 발견이네요. 똑같았네요. 나중에 둘이 만나 뵈면, 두 분 만나 뵈면 소주 한잔 하세요. 예, 저도 제2항공사 얘기를 하면서 동병상련을 느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은